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한 거는 한국 나이로 6살 때였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음악을 전공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클래식을 좋아하셨고, 옛날부터 제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기 전부터 집에서는 항상 전축에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살 때 엄마랑 같이 악기점에 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바이올린을 사주셨고,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피아노처럼 바로 예쁜 소리가 날 수 있는 악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꾸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8살 때 콩쿠르를 나갔었는데, 그게 한국일보 콩쿠르였을 거예요. 거기서 3위를 하고 음악 춘추 콩쿠르에 나가서 또 2등을 하고, 이래서 이제 내가 잘하는 편에 속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고, 그때부터 바이올린 뿐만이 아니라 음악 전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음악가의 길로 자연스럽게 접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의 종류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아리따운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이렇게 악기 또한 제가 켜는 소리에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이 악기의 리밋이 어디까지고, 이 악기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평가할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이 평가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자연스러운 음악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제 연주에 대한 리뷰를 보면은 자연스러운 연주자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더라고요. 정해지지 않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결합해서 하나의 완벽함을 만드는 그런 뮤직 메이킹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음정을 틀리면 안 되고, 박자를 틀리면 안 되고, 그거를, 이런 파라미터들을 내 컨트롤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자각할 때 더 흥미로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도 그런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밤마다 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뛸 때마다 뭔가 몸과 정신이 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도 없어지면서 제 몸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마련되는 느낌? 사실 철학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는 거창하게 느껴지지만, 음악이 저한테 알려준 거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더 비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것들이, 그게 뭐 책을 통해서든 제 직관을 통해서든 그게 저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음악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소개팅을 하거나 그러면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가 만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서로의 공통점을 알게 되고,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이런 관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연주를 할수록 더 쉬워지지만 동시에 그 해석의 깊이라는 게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즉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지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음들의 역학 관계를 막 파헤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 음들 자체가 중요했지만 사이가 중요해지고 점점 그 리듬이 세분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그루브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 연주자의 자유가 더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곡을 더 많이 접할수록 그런 데서 저는 연주자와 곡은 하나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연주자는 더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그 수백 년 전 살았던 작곡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이 인물들이 저랑 같은 지구에 살았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실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쓴 음악을 접하다 보면은 극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백 년 전 작곡된 곡을 지금 연주하는 이유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파헤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곡가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쓰게 되었으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또한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그 당시에.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제가 아직도 모르는 곡이 많고 모르는 작곡가가 많고 더 탐험해야 될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테이스트를 어떤 한 작곡가에 한정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폭넓은 시도를 하고 싶고요. 다만 제가 좀 마이너리티 감성이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나 곡들을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사이트를 하면은 한 곡 정도는 좀 생소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는 곡을 넣으려고 노력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을 접하면서 자연스레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의 범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더 연구하고 싶은 어떤 시대나 스타일이 생길 것이고 그런 한 영역을 파고들었을 때에 많이 가능한 음악의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처럼 하는 연습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를테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뭐 청중에서 누가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날 컨디션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때 자기의 그 마인드셋을 무대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시뮬레이트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차가운 물에 손을 집어넣었다가 연습을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막 두세 잔 홀딱 들이키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렸다가 숨을 허덕이면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연주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하다 보면은 무대라는 환경이 좀 더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슬럼프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쑥 찾아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수한 팩트 자체보다 그거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대하는 아티스트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도 누구나 겪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것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 때 항상 질문하셨던 게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하니? 였어요. 그때 제가 답을 할 수 있으면은 그 부분이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넘어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그때 저는 선생님께 혼을 났죠. 그래서 선생님의 철학은 이유가 없으면 사고다. 그 사고는 음악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음악만큼은 내리막길이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인체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저의 음정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음악을 대하는 자세와 그런 음악을 계속 깊이 있게 연구하는 데는 멈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부디 꼰대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잘하는 걸 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그랬을 때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그냥 인위적이지 않은 게 전 좋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든 뭐를 하든 날씨와 같은,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지만 그 날씨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저라는 사람이 사람들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남기려는 욕심은 없는 것 같고요. 제 음악을 듣고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스크린샷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막 인상을 찡그리고 있을 때도 있고 되게 약간 고통에 차 있는 모습일 때가 많은데, 사실 저는 그 순간이 좋거든요. 그 순간에 희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삶과 이렇게 맞물려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베토벤의 마지막 현악 사중주 작품 번호 135번 굳이 뽑으라 하면은 그 곡을 제 장례식에서 연주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베토벤 후기 쿼르텟 하면은 약간 되게 철학적이고, 물론 이 마지막 쿼르텟도 철학적이지만 그런 좀 굉장히 사색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쿼르텟은 길이도 짧고 뭔가 그냥 할 말만 하고 딱 사라져버리는 그런 쿼르텟이거든요. 저는 이 쿼르텟을 제가 직접 연주했을 때 어떤 인생에 그 딱 필요한 단편만 모아놓은 그런 시집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또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음악이 베토벤 현악 사중주 F 메이저 OP 135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로스코의 그림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저는 그 그림이 왜 아름다운지 설명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음악을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음악을 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저는 평생 몰랐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사실 헤르만 헤세의 골드문 앤 나르시스스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국에는 아마 지와 사랑이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그 미국 유학 시절 때 읽었는데
골드문드라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캐릭터와 나르시스스라는 정말 신께 자기를 바치고 하루에 8번씩 기도를 하고 이런 감정과 이성의 싸움을 보여주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헤르만 헤세의 정말 함축적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중성이라는 개념, 듀얼리티라는 개념, 삶과 죽음, 이성과 감정,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답을 가장 아름답게 알려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반은요, 이런 이중성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 꼽아보자면 재즈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와 만돌린 연주자 크리스 틸리가 같이 만든 앨범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컨트리 스타일의 음악인데요. 앨범 명은 따로 없고요. 그냥 그 브래드 멜다우, 크리스 틸리 이렇게 연주자 이름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앨범이 저는 참 좋은 게 브래드 멜다우는 정말 한음 혼을 실어서 연주하는, 정말 연주하다가도 이 음은 하면 안 돼 하고 다른 음을 치는 굉장히 신중한 연주자고, 크리스 틸리는 그냥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둘이 같이 연주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다른 이 익스트림 두 개가 정반 합의돼서 정말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헤르만 헤세의 책과 브래드 멜다우 그리고 크리스 틸리 앨범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